갤러리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베개로 숨을 막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2분 후 심장이 멈추더라고요. 윤혜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살인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보냈어요. 정신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처리됐죠. 며느리 한아름이 손을 들어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베개를 누르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도 너한테 잘해줬을 텐데. 잘해줬죠. 매일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도 주고. 아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돈이 더 중요하죠. 할머니 재산 20억. 그림 팔면 3억 더. 그리고 보험금 8억. 계산이 빠르더군요. 해숙의 등 뒤에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없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아름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였습니다. 안 돼. 절대 찍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름이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해숙을 붙잡았습니다. 손 놔. 손 놔. 해숙이 몸부림쳤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름이 해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숙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당장.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71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 순간 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평창동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윤혜숙 할머니. 71살. 재산 20억. 남편이 평생 모은 미술품 컬렉션. 그리고 1년 전 재혼한 며느리. 착하고 헌신적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혜숙 할머니가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사투. 71살 할머니 한 명이 20년간 53명을 희생시킨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섰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윤혜숙은 오전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창동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지만 값진 컬렉션이었습니다. 남편 윤성재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건축가로 일하며 번 돈으로 그림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떠난 후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꿈이었으니까요. 해숙 갤러리. 평창동 언덕 중턱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문을 열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한아름이었습니다. 35살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름아,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님 아침 챙겨드리려고요. 아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1년 전 아름과 재혼했을 때 해숙은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이의 첫 번째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던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아름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병원 예약도 챙겨주고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아름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아침부터 수고했네. 별 말씀을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제가 챙겨야죠. 햇숙은 국을 떴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갤러리 가시죠? 응. 오늘 수요일이니까 문 열어야지.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림 관리 신경 써야 하잖아요. 햇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종종 그림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름이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중섭의 작은 드로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남편이 20년 전쯤 샀지.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은 몇 배로 올랐을 거야. 그럼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한 5억 정도? 정확히는 감정받아 봐야 알겠지만, 아름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재산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뭐 이 집이랑 갤러리 건물, 그림들 합치면 20억 정도 되려나. 민준이한테 다 물려줄 거야. 햇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며칠 전에 밤에 깨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자다가 깨곤 해. 그럼 수면차 드실래요? 제가 좋은 거 알아요. 천연 재료로 만든 거라 몸에도 좋고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아름이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말린 허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잔씩 드시면 숙면에 도움 될 거예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햇숙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잠시 후 아름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어머님, 따뜻할 때 드세요. 햇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간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맛있네. 이게 뭐야? 라벤더랑 캐모마일이 들어갔어요.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햇숙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햇숙과 아름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언덕길을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1층에는 갤러리가, 2층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름이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환기의 작은 유화였습니다. 어머님, 이 그림도 가치가 높겠네요. 그럼, 이건 남편이 가장 아끼던 거야.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아들 민준이 갤러리로 왔습니다. 38살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아름이가 와서 도와줬어.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도 화답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으신 지 1년 됐잖아요. 아, 깜빡했네. 다음 주에 예약해야겠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아름이 말했습니다.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햇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아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름이 준 차를 마시고 잠들었을 때 햇숙은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쳤습니다. 햇숙은 다시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좋은 하루였는데, 며느리도 아들도 잘해줬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햇숙은 그것이 경고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본능이 보낸 신호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햇숙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갤러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희 미술품 감정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햇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정태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님, 혹시 최근에 누가 이곳 작품 사진을 찍어간 적 있으세요? 햇숙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사진이요? 방문객들이야 종종 찍죠. 아니요. 제 말은 전문적으로 찍어간 경우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작품 전체를 세밀하게 찍는 경우요. 햇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태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햇숙의 갤러리에 있는 김환기 작품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일주일 전 온라인 미술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비공개 거래로요. 햇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올린 적도 없고 팔 생각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 할머님 몰래 작품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누구죠? 정태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계정 이름이 한지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한지선. 햇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혹시 주변에 갤러리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그 순간 햇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아름이었습니다. 아름은 열쇠도 가지고 있었고 혼자 와서 청소하곤 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햇숙은 일부러 부인했습니다. 며느리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님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미술품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요. 정태희가 다른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희가 떠난 후 햇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저녁을 먹고 아름이 또 수면차를 내왔습니다. 햇숙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혀끝이 약간 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재산, 그림, 죽음.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햇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책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햇숙의 서류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아름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햇숙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아름은 도장을 꺼내 사진을 찍고 다시 넣었습니다. 햇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햇숙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한밤중에 서재를 뒤졌을까요? 왜 인감도장을 사진 찍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햇숙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감증명서였습니다. 햇숙이 발급받은 적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햇숙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햇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태희 감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인 대상 미술품 사기, 가족이 개입된 경우. 햇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태희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혜숙입니다. 어제 갤러리에서 만났던. 아,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받은 적도 없는 인감증명서가 집에 있어요. 정태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님, 지금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햇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창동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햇숙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1시간 후 정태희가 도착했습니다. 햇숙은 인감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할머님, 며느리분을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정태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한지선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실명은 한아름입니다. 햇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며느리 이름이에요. 정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며느리분이 할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태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2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의문사했습니다. 햇숙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한아름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햇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며느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태희는 사흘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햇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햇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태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분의 본명은 한지선입니다. 결혼하면서 한아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전과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과요? 네. 2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70세 할머니를 속여 3억을 가로챘습니다. 햇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정태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3년 전 한지선은 68세 할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재혼이었죠. 결혼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유족들이 의문사를 제기했습니다. 정태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피해자입니다. 최순자 할머니. 재산이 15억이었고 전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재산 많은 노인과 결혼, 수면제 투여, 정신병 진단, 재산 이전. 혜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매일 마신 수면차가 그게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고 기억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정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수면차에 약물이 섞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고 인감증명서, 위조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가만히 당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며느리가 다음 수를 두기 전에요. 그날 오후 아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제가 지금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아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혜숙의 눈에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상담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예요. 혜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신과? 왜?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전문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멀쩡해. 어머님, 지난주에 갤러리 열쇠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도 잊으신 적 있고요. 혜숙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름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민준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 체크해 보자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여기 있어.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아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아시죠? 너도 아니? 네. 아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혜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멀쩡해. 병원 갈 필요 없어. 어머니, 그냥 검사만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요.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어머니가 절 보고 준호라고 부르셨어요. 준호는 민준의 죽은 형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형님 생각하시다가 착각하신 건가 싶었지만 아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혜숙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들의 간곡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그날 밤 혜숙은 정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정신과에 끌려갑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 의사도 조직 사람일 겁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가라고 해요.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제가 누군가를 보내겠습니다. 화랑 직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며느리가 단순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 배우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숙은 아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아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걸 햇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때 햇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태희였습니다. 할머님, 미행팀이 어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모텔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 병원 의사입니다.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안 내리세요? 아름이 차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햇숙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끝입니다. 가짜 진단서를 받고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 배가 아파. 화장실 좀 가야겠어. 지금요? 병원 안에 화장실 있어요. 아니야. 지금 급해. 햇숙은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름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편의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햇숙은 창문으로 나와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71살 노인이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지만 햇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햇숙은 택시를 타고 정태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님, 무사하시네요. 정태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화랑 직원 김소희입니다. 어제 며느리를 미행한 사람이에요. 소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 모텔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며느리분이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아름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햇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창민입니다.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사기 조직원입니다. 소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창민은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노인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의 실무자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죠. 햇숙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아름과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둘이 사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남자가 조직의 실행책일 겁니다. 정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패턴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접근하고 조직원이 뒤에서 움직입니다. 가짜 진단서, 재산 이전, 모든 걸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며느리가 아드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날 저녁 햇숙의 핸드폰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름이한테 들었는데 병원에서 도망가셨다면서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과 검사 받는 게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세요? 그게 아니라 민준아. 아름이가 엄마를 속이고 있어. 또 그 얘기세요? 어머니, 아름이가 뭘 잘못했어요? 1년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아, 아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사진도 있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요즘 어머니 정말 이상하세요. 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민준아, 어머니, 내일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햇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희가 햇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틀 후 소희가 다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님, 큰일 났어요. 온라인에 경매 공고가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할머님, 미술품이요. 김한기 작품이 3억에 경매 나왔어요. 햇숙은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김한기 작품 사진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동의도 없이. 소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어요. 할머님 도장이 찍혀 있고요. 위조입니다. 제가 찍은 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해 보입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름이 한밤중에 서재에서 도장을 사진 찍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숙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장미란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혜수가 내 상황 들었어. 심각하구나. 미란아, 나 어떡하면 좋아? 미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위조 문서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내 정신 상태를 공격할 거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며느리 쪽에서 내가 치매 초기라서 망상이 생겼다고 주장할 거야. 그럼 재판에서 불리해져. 햇숙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있어. 며느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아야 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 미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정을 놓는 거야. 며느리를 유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지. 그날 밤 햇숙은 정태희, 소희, 미란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정태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항복한다고 하세요. 재산 다 주겠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안심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때 녹음하는 건가요? 네. 갤러리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직원들과 만나는 장면을 다 찍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검찰 친구한테 연락했어. 특수부에서 관심 있대.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대. 햇숙은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햇숙은 아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름아, 나 항복할게. 너랑 얘기하고 싶어. 갤러리로 와줄래?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갈게요. 오후 3시에 뵐게요. 햇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이미 초소형 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태희와 소희가 밖에서 대기했고 미라는 검찰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햇숙은 갤러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른한 해를 살면서 이렇게 용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희생된 할머니들을 위해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아름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희가 찍었던 그 남자, 이창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녹음되고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아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윤혜숙 할머니. 아름의 목소리에는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끝나요. 이창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아름이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로 착각해서 갤러리에 불을 냈다고 하면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불에 갇혀서 돌아가시고요. 해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너 정말 사람을 죽일 거니? 처음이 아니에요. 아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보냈어요. 정신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처리됐죠. 해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죽였어? 물론이죠. 베개로 숨을 막았어요. 2분 후 심장이 멈추더라고요. 아름이 손을 들어 신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분도 너한테 잘해줬을 텐데. 잘해줬죠. 매일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돈이 더 중요하죠.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아름이 킥킥 웃었습니다. 악마. 할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거든요. 경찰도 의사도 변호사도 다 돈으로 사요. 이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없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다른 남자가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해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절대 찍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름이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해숙을 붙잡았습니다. 손 놔. 손 놔. 해숙이 몸부림쳤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창민이 해숙의 손을 억지로 잡고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제복 경찰 2명이었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곧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아름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왔네요. 늦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아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숙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조직과 한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신고해 주세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이 난동 부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경찰이 왜 이 사람들 편이야? 할머니, 어르신 가족분들이 다 걱정하고 계세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해숙은 절망했습니다. 경찰마저 조직 편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은 기억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태희와 소희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겨도 소용없어.
혜숙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내가 최순자 할머니 죽였다고 한 것도, 경찰이 너희 편이라는 것도 다. 아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어? 여기저기. 너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찍혔어. 이창민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할머니 혼자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영상을 검찰에 보내고 있을 거야. 아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카메라를 찾아. 당장. 남자들이 갤러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를 드러내고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남자가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부서. 이창민이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부쉈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웃었습니다. 하나만 있는 줄 알아? 6개야. 다 부술 수 있을까? 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감히. 아름이 혜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으로 혜숙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당장. 혜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 문이 다시 박살났습니다. 쾅. 검찰이다. 모두 손들어.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돌입했습니다. 아름은 혜숙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아름, 한지선, 살인, 사기, 공무원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창민과 다른 남자들도 제압당했습니다. 조직과 내통한 경찰 2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혜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을 감싸며 기침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변호사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정태희와 소희도 뒤따랐습니다. 살았어요. 간신히.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름이 끌려가면서 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 조직은 크거든요. 할머니도 가족도 다 끝날 거예요. 아름의 외침이 갤러리에 울렸습니다. 혜숙은 몸서리쳤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 요원이 혜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용기 내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증거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며칠간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혜숙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간 혜숙은 안전가옥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이 보호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검찰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한아름과 이창민을 조사했는데 조직의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스가 누구죠? 김태우. 53세. 겉으로는 투자회사 대표지만 실제로는 노인 대상 범죄 조직을 운영합니다. 요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간 수십 명의 노인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 조직원을 이용하고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한아름 같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김태우는 뒤에서 지시만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할머님께서 또다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햇숙은 긴장했습니다. 뭘 하라는 건가요? 김태우를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세요. 미쳤어요? 그 사람이 절 죽이려 들 텐데.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우의 자백을 받아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햇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희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요? 가짜 전시회를 여세요. 할머님 작품 컬렉션을 기증한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왜요? 김태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기가 노린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하려고요. 햇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김태우가 협박하거나 범죄를 시인하는 순간을 잡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론도 초대하자. 그럼 김태우가 함부로 못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조심할 테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VIP룸 같은 곳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본색을 드러내니까. 정태희가 반박했습니다. 햇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 다 하면 어때요? 전시회는 공개로 열대 VIP룸에서 김태우를 따로 만나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햇숙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찰한테 다 들었어요. 아름이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괜찮아. 넌 몰랐잖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름이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다시 엄마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든 할게요. 그래. 하나만 도와줄래? 네, 뭐든지요. 전시회 준비 좀 도와줘. 곧 갤러리에서 큰 행사를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갤러리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VIP룸에는 특수 녹음 장치도 숨겨졌습니다. 미란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윤혜숙 컬렉션 기증식. 고 윤성재 건축가가 평생 모은 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 이틀 후 햇숙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숙 여사님이십니까? 누구시죠? 김태우입니다. 투자회사 대표인데요. 기증 소식 들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햇숙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여사님 컬렉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증 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시회 날 VIP 룸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햇숙은 심호흡했습니다. 그러시죠. 전시회 당일 오후 3시에 VIP 룸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꼭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햇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정태희가 말했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햇숙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김태우의 차가운 눈빛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시회 전날 민준이 갤러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위험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지켜줄 거야. 그래도 무서워요. 김태우가 어머니한테 해칠까봐.
혜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무섭지 않아. 71해 동안 살면서 이렇게 용감해 본 적 없어.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존경해요. 혜숙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혜숙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혜숙 할 수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전 10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언론과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혜숙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VIP 룸에서 김태우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혜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김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우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혜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김태우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혜숙을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실 때입니다.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우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한아름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혜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게임 말인가요? 재산 게임이죠. 여사님 재산이 20억. 그중 절반만 우리한테 주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김태우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 민준 씨, IT 회사 다니시죠? 매일 오후 7시에 퇴근하고 강남역 2번 출구로 나오시더군요. 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조직원이 30명입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 제안입니다. 혜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몇 명을 그렇게 협박했나요? 김태우가 빙긋 웃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20년 했으니까 한 50명, 60명. 혜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다들 여사님처럼 재산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도 별로 안 챙겨주고 외로워하는 분들. 완벽한 타겟이죠. 최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했나요? 김태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최순자. 그분 기억나네요. 좀 버티긴 했어요. 한아름이 고생했죠. 그분을 죽인 건 당신 지시였나요?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지시합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정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언제 정리할지. 김태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혜숙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나요? 쉽진 않아요. 처음엔 좀 어려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김태우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세요. 10억 주시고 조용히 사실지 아니면 아드님까지 위험해질지. 혜숙은 김태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잡힐 거예요. 김태우가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잡혔... 경찰도 검찰도 다 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사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혜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대화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고요. 김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아니에요.
이 방에 녹음기 4개가 숨어 있어요. 당신이 50명 죽였다는 것, 조직원이 30명이라는 것, 최순자 할머니 죽인 것까지 다 녹음됐어요. 김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감히 손을 들어 햇숙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VIP 룸 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찰 특수부다. 김태우, 넌 체포됐다. 검찰 요원들이 돌입했습니다. 김태우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김태우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우 살인교사, 조직범죄,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 조직원 30명도 지금 동시에 체포되고 있다. 검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전시회장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우가 햇숙을 노려봤습니다. 이 할머니 때문에 20년이 무너졌어. 햇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20년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인생이에요. 김태우가 끌려나갔습니다. 햇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VIP 룸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끝났어.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무서웠어. 하지만 해야 했어. 정태희와 미란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완벽했습니다. 김태우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정말 다 녹음됐나요? 검사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부 녹음됐습니다. 이걸로 조직 전체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20년간 노인 대상 범죄 조직 적발. 보스 김태우 포함 32명 전원 체포. 햇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아,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마지막에 엄마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의심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피해자 가족들이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요? 네. 김태우 조직에게 피해본 가족들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오후에 햇숙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10여 명이 왔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햇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순자 할머니 딸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어요. 여사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햇숙에게 절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햇숙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줬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햇숙은 울컥했습니다. 저녁에 갤러리로 돌아왔을 때 정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태우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53명의 피해자 명단까지요. 53명. 네. 그중 2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햇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3명. 그중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머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정태희가 말했습니다. 햇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언론,
그리고 햇숙을 응원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김태우, 한아름, 이창민, 그리고 조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우, 20년간 5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인, 교사, 조직 범죄, 사기, 공갈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햇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한아름, 한지선,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아름이 고개를 들어 햇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피고인 이창민 및 조직원 30명에게 징역 15년에서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윤혜숙 여사의 용기가 없었다면 범죄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햇숙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햇숙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용기 내세요.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햇숙 갤러리가 재개관했습니다. 새로운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용기였습니다.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햇숙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개관식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햇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전시는 희생된 21분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갤러리 한쪽 벽면에는 2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렸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햇숙은 명패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서류예요. 제가 준비했어요. 햇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 네. 노인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재정 지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름은 윤혜숙 용기재단으로 할까 해요. 햇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용기 내셔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제 그 용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죠. 그날부터 햇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였습니다. 정태희는 재단 이사로 함께했습니다. 변호사 미라는 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김소희는 피해자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석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갤러리 2층에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78세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어떡하죠? 햇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란 변호사가 나섰고 사흘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통장을 되찾았고 며느리는 고소당했습니다. 할머니가 햇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용기 내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한 달에 10여 명의 노인이 재단을 찾았습니다. 햇숙은 한 명 한 명 상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햇숙은 갤러리 옥상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평창동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 뭘 보세요? 그냥 도시를 보고 있어.
저기 어딘가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 어머니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햇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남편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날 저녁 햇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은 그림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 갤러리가 이제 희망의 공간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은 100여 명의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중 30명은 범죄 피해를 막았고 나머지는 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햇숙의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노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햇숙은 갤러리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님,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햇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1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할머님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야. 사람들이 내게 용기를 줬어. 혼자였으면 못 이겼을 거야. 햇숙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햇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75세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막았다. 그분이 웃으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나도 웃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싶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싸울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남편이 떠나고 3년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햇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것입니다. 햇숙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71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경험의 무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